70세인데 지금 통장에 있는 돈으로 앞으로 20년을 버틸 수 있을까요? 많은 어르신들이 마음속으로 한 번쯤은 이렇게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특히 70세 전후가 되면 지출은 줄지 않는데 들어오는 돈은 일정해지다 보니 내가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안심이 되는지 더 궁금해지죠. 오늘은 70세 이후의 생활에서 가장 흔하게 겪는 지출 흐름을 바탕으로 누구나 바로 확인해 볼 수 있는 현실적인 기준 금액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60대에는 그래도 몸이 움직입니다. 장도 보고 버스도 타고 가벼운 일이라면 조금씩 해내면서 아직은 내가 할 수 있다는 마음이 남아있죠. 하지만 70세 전후가 되면 그 감각이 서서히 바뀝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먼저 신호를 보내요. 계단 몇 칸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장 보러 나가도 오래 걷는 게 힘들고 이틀, 사흘씩 피곤이 남기도 합니다. 이 나이가 되면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아, 이제 진짜 노후가 시작되는구나. 그리고 그 마음 하나가 생활 패턴 전체를 조용히 바꿔놓습니다. 수입은 크게 줄어듭니다. 연금 외에는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돈이 거의 없고 예전처럼 소일거리라도 하려면 몸이 따라주지 않는 날이 더 많아집니다. 반면 지출은 이상하게 줄지 않습니다. 식비는 나이가 들었다고 크게 줄어드는 항목이 아니고 혼자 사는 분들도 일정하게 나갑니다. 전기가스 관리비 같은 고정비는 절약한다고 해도 큰 변화가 없습니다. 교통비도 예전처럼 걸어다니기 어렵다 보니 버스나 택시 이용이 자연스럽게 늘어나죠. 그리고 70세 이후부터 생활비를 흔드는 가장 큰 요소가 하나 생깁니다. 바로 의료비입니다. 평소에는 크게 부담되지 않습니다. 병원비와 약값을 포함해서 한 달에 3만 원에서 7만 원, 정기약 드시는 분들은 7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쓰십니다. 이건 사실 큰 돈은 아니에요. 문제는 가끔 크게 나가는 달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치과 치료가 잡히면 비용이 갑자기 올라가고 검사를 받는 달에는 몇만 원이 더 빠져나갑니다. 정밀검사나 치료가 붙으면 한 번에 20만 원, 많게는 30만 원까지 나갈 때도 있습니다. 이런 날들이 70대 이후엔 더 자주 찾아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달라지는 건 생활 반경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예전처럼 직접 고치고 해결하던 일들이 몸이 불편해지면 남에게 부탁하는 일이 많아집니다. 택시를 부르게 되는 횟수도 자연스럽게 늘고 급하게 필요한 물건을 가까운 편의점에서 바로 사버리는 일도 늘어납니다. 이렇게 새어나가는 지출이 눈에 띄지 않게 조금씩 늘어납니다. 그렇다고 70세가 되면 무조건 힘들어진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70세는 앞으로의 생활을 다시 정리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아직 건강도 큰 틀에서 유지되고 있고 판단력도 또렷하고 생활 구조를 바꾸기에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 시기에는 자신의 지출 흐름을 한 번쯤 제대로 들여다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나는 앞으로 얼마나 쓰게 될까? 어떤 부분은 지금부터 줄여야 할까? 급하게 돈이 들어갈 상황엔 어떻게 대비해야 하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시기입니다. 70세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나이입니다. 이 나이에 가장 크게 달라지는 건 많이 버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새어나가는 돈이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 제대로 이해해도 앞으로의 10년, 20년을 훨씬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통해 70세 이후의 생활을 다시 한번 차분하게 정리해 보셨으면 합니다. 70세가 넘으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집에서만 지내는데 왜 생활비가 예전처럼 줄지 않지? 조용히 사는 것 같은데도 지출은 이상하게 그대로거나 오히려 조금씩 올라가죠. 이게 70세 이후
생활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먼저 식비부터 달라집니다. 예전처럼 장을 크게 보진 않지만 먹는 양이 아주 많이 줄어드는 건 아니에요. 혼자 사는 분들도 밥, 반찬, 과일, 유제품까지 챙기다 보면 생활 패턴은 단순해져도 식비는 크게 줄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고 부드럽고 소화 잘 되는 음식 위주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단가가 조금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가끔 외식 한 번 하면 금방 늘어나는 것도 이 지출 패턴이죠. 그 다음은 전기가스 관리비처럼 꼭 나가는 고정비입니다. 이 비용은 나이를 먹는다고 줄지 않습니다. 예전엔 하루 종일 밖에 있다가 집에 들어왔지만 70세 이후에는 대부분의 시간을 집 안에서 보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전기 사용량도 늘고 가스도 조금 더 쓰게 됩니다. 겨울에는 보일러를 오래 틀게 되고 여름엔 선풍기나 에어컨을 조금씩이라도 더 사용하죠. 관리비와 공과금은 기본적으로 매년 조금씩 인상되기 때문에 절약한다고 크게 달라지긴 어렵습니다. 그리고 많은 어르신들이 느끼는 변화가 바로 교통비입니다. 대중교통 기본요금도 해마다 조금씩 오르고 몸이 불편하거나 장을 많이 봤을 때는 택시를 이용하는 횟수가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걸어서 다닐 수 있는 반경이 줄어드니까 교통비가 당연히 조금씩 올라가는 거죠. 예전엔 하루에 한두 번만 버스를 탔다면 이제는 병원, 시장, 약국을 나눠서 다니다 보니 이동 횟수가 늘어납니다. 여기에 눈에 잘 안 보이는 지출이 슬금슬금 생기기 시작해요. 예전에는 스스로 해결하던 일이 어느 순간부터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집 청소나 간단한 수리는 아직 할 수 있다고 해도 무거운 걸 옮긴다거나 큰 세탁을 한다거나 손이 많이 가는 일은 점점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 작은 비용들이 조금씩 새어나갑니다. 택배비, 배달비, 편의점에서 급하게 사는 물건들, 이런 지출들이 한두 번씩 쌓이면 생각보다 금액이 커집니다. 그리고 70세 이후 생활비를 흔드는 가장 큰 요인은 의료비의 패턴 변화입니다. 평소엔 크게 나가지 않습니다. 보통 병원과 약국을 합쳐 한 달에 3만 원에서 7만 원 정도에서 움직입니다. 정기약을 드시는 분들은 좀 더 쓰실 수 있지만 대부분 이 정도에서 관리돼요. 그런데 문제는 가끔 크게 나가는 달입니다. 예를 들어 치과 치료 한 번만 잡혀도 비용이 훌쩍 올라가고 정밀검사나 X-레이만 받아도 예상치 못한 금액이 빠져나가요. 그동안 멀쩡하던 무릎이 갑자기 아파서 도수치료나 물리치료를 받게 되면 한 달 지출이 확 늘어납니다. 이런 달은 많지 않지만 70세 이후에는 해마다 몇 번씩 옵니다. 그 몇 번이 생활 전체를 흔들 수 있는 거죠. 생활 반경이 줄어들면서 생기는 작은 변화들도 있어요. 이전에는 한 번에 장을 보고 집으로 들고 왔다면 이제는 무거운 걸 들기 어려워 자주 나가게 되고 필요한 걸 조금씩 사오게 됩니다. 한 번에 많이 사지 않으니 식비가 더 세분화되며 지출이 늘어나는 구조가 됩니다. 배달 서비스의 편함에 익숙해지면 배달비가 붙는 것도 자연스럽고요. 결국 70세 이후 생활비는 줄어들지 않는 지출과 예상하지 못한 지출이 합쳐져 생각보다 빠르게 움직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는 집에서 조용히 지내는데 왜 돈이 이렇게 들어가지? 라고 느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70세는 지출의 성격이 바뀌는 나이입니다. 이 변화만 제대로 이해해도 앞으로의 10년, 20년을 훨씬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70세 전후가 되면 생활비는 크게 줄지 않는데 들어오는 돈은 대부분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부터는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가 정말 중요한 문제로 자리 잡습니다. 이때 꼭 알아두면 좋은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현금 여력, 쉽게 말하면 급할 때
바로 꺼내 쓸 수 있는 여유 자금입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노후의 지출은 대부분 예상할 수 있지만 문제는 예상하지 못한 달에 갑자기 나타나는 비용입니다. 생활비는 매달 비슷하게 나갑니다. 식비, 공과금, 교통비 등은 나이가 들어도 꾸준히 유지되는 비용이죠. 이건 크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계획만 잘 세우면 관리가 됩니다. 하지만 노후에는 가끔 등장하는 불규칙한 지출이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병원비는 평소엔 크게 안 나가지만 검사나 치료가 잡히면 그달만 유난히 지출이 커집니다. 치과 치료나 물리치료처럼 누가 예측하기 어려운 비용이 갑자기 튀어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상황은 한 해에 한 번도 아닐 수 있고 3번, 4번 생길 때도 있습니다. 이제 몸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이런 예상 못한 지출이 반복될 가능성이 60대보다 훨씬 높아지는 거죠. 여기서 현금 여력이 필요해집니다. 적어도 생활비 2년치 정도는 안정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좋다는 말은 실제 많은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기준이에요. 왜 2년일까요? 그 기간 동안은 갑작스러운 일이 와도 연금이나 고정 수입만으로 버티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생활비 몇 달분만 남겨두면 큰 비용이 한두 번 나오자마자 금방 바닥을 드러내니까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의료비 비상금입니다. 병원 약국비 자체는 대체로 일정하지만 정밀검사나 치료가 반복되면 생활비 안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의료비 대비 자금을 따로 확보해두면 갑자기 복부에 통증이 생기거나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하는 상황에도 불안함이 훨씬 줄어듭니다. 그리고 노후 지출에서 자주 등장하는 또 하나의 요소가 가족 관련 지출입니다. 자녀나 손주를 위해 생각보다 큰 돈이 나갈 때가 종종 생기죠. 평소엔 신경 안 쓰던 비용인데 갑자기 몇십만 원 혹은 그 이상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지출은 예측이 어렵고 또 마음이 약해져 거절하기도 쉽지 않아서 더 부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비, 의료비, 가족 관련 지출까지 포함해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현금 여력이 있어야 70세 이후의 삶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여력은 특별한 상황이 올 때만 쓰는 돈이어야 해요. 생활비 부족을 매달 메우는 돈이 아니라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겼을 때 나를 지켜주는 안전망 같은 존재입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70세 이후에는 새로운 수입원을 만들기가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60대에는 그래도 소일거리라도 할 기회가 있었지만 70세 이후엔 몸이 따라주지 않아서 갑자기 지출이 생기면 그걸 다시 채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출을 줄이는 것보다 먼저 현금 여력을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해지는 나이가 바로 70세입니다. 노후는 길고 어떤 일이 언제 생길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현금 여력은 그 불확실한 순간에 나를 지켜주는 가장 현실적인 준비입니다. 이걸 알고 준비하느냐, 그냥 흘러가듯 버티느냐에 따라 70세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혼자 사는 70세의 생활은 부부가 함께 지내는 것과는 정말 많이 다릅니다. 같은 금액을 가지고 있어도 혼자 지낼 때는 돈의 움직임이 훨씬 빠르게 느껴집니다. 왜냐면 모든 지출을 혼자 감당해야 하고 조금만 아파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비용이 더 쉽게 새어나가거든요. 먼저 혼자 사는 분들의 생활비는 줄 것 같지만 잘 안 줄어드는 비용이 대부분입니다. 식비가 대표적이에요. 두 사람이라면 나눠 먹을 수 있지만 혼자서는 한 번에 적당히 사는 것이 어려워서 자주 사고 자주 버리고 자주 다녀야 합니다. 신선한 음식 위주로 사다 보면 가격이 조금씩 올라 있는데 혼자서는 그 부담을 그대로 받아내야 하죠. 그래서 생활비를 줄이려고 해도 생각보다 크게 줄지 않습니다.
그리고 혼자 살면 집안일 하나하나가 더 무거워집니다. 전등을 갈아야 할 때, 가구를 옮겨야 할 때, 청소나 세탁이 힘들어서 도와달라고 부르면 그 비용이 그대로 생활비에 추가됩니다. 이런 작은 지출들이 매달 꾸준하게 생기는 게 문제예요. 70세 이후에는 몸이 조금만 불편해도 남의 도움을 받는 일이 늘어나기 때문에 혼자 사는 분들은 이 비용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혼자 있는 분들은 주거비에 대한 부담이 큽니다. 아무도 대신 나눠낼 사람이 없잖아요. 월세든 관리비든 모든 고정비가 오롯이 본인이 감당해야 할 비용입니다. 그래서 주거비가 안정적이지 않으면 생활 전체가 흔들릴 수 있어요. 방이 조금 좁아도 관리비 안정적인 곳, 시설이 오래돼도 난방 잘 되는 곳, 이런 기준을 더 꼼꼼하게 보게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사는 분들이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의료비입니다. 평소에는 한 달에 3만 원에서 7만 원 정도로 크게 부담되지 않지만 문제는 누구에게나 오는 돌발 상황이에요. 치과 치료가 잡히거나 허리 무릎 통증이 갑자기 심해지거나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할 때는 한 번에 비용이 확 올라갑니다. 부부라면 서로 도와주며 병원비 외 비용을 줄일 수 있는데 혼자일 때는 교통비, 간식비, 약값 등 자잘한 비용까지 혼자 감당하게 됩니다. 또 혼자 사는 분들일수록 감정적 지출이 늘어나는 특징이 있어요. 외롭다 싶으면 작은 선물이라도 사보고 식욕이 없거나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간단히 사먹는 일이 많아지고 손주에게 용돈을 쥐어주는 횟수도 느낌대로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지출은 계획에 넣어두지 않으면 생활비에 부담을 주기 쉬워요. 그래서 혼자 사는 70세라면 얼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보다 어떤 구조로 돈이 빠져나가는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주거비, 식비, 의료비, 자잘한 생활비, 미리 대비하지 못한 부수 비용까지 모든 것의 무게가 한 사람에게 집중되기 때문에 조금만 흔들려도 전체가 무너지기 쉬운 구조예요. 누구나 금액 자체에 신경이 쓰이지만 사실 혼자 사는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예상 가능한 지출과 예상하지 못한 지출을 나눠서 관리할 수 있는 힘입니다. 생활비는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고 의료비와 갑작스러운 비용은 언제든지 튈 수 있는 변수입니다. 이 두 가지를 따로 생각해두면 급하게 돈이 필요해졌을 때 생활 자체가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70세 이후 혼자 산다는 건 조금 더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지금부터라도 생활비 흐름을 정확히 알아두고 어떤 부분을 조금 더 줄일지, 어떤 부분은 꼭 챙겨야 할지 정리만 잘해두면 혼자서도 충분히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습니다. 혼자라는 것이 부담이 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지만 준비되어 있는 사람에게 노후는 그리 흔들리지 않는 삶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그 준비의 첫걸음이 되었으면 합니다. 부부가 함께 사는 70세의 노후는 겉으로 보기엔 든든하고 안정적인 것 같지만 막상 안으로 들어가 보면 혼자 사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흐름으로 지출이 움직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있으니 적게 들 것 같지만 실제로는 두 사람이 지내는 만큼 생활의 결이 더 세밀하게 갈라지거든요. 부부의 지출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식비입니다. 둘이 함께 먹으면 당연히 절약될 거라 생각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입맛도 다르고 건강 상태도 다르고 새벽에 속이 불편하다며 죽을 끓여야 하는 날도 생깁니다. 그래서 70대 부부 기준 월 식비는 보통 60만 원 안팎에서 움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선한 재료를 찾고 간편식보다 직접 만든 음식을 먹어야 속이 편하니 식비는 의외로 쉽게 줄지 않아요. 두 번째로 중요한 항목은 주거 관련 고정비입니다. 여기에는 전기, 가스, 수도 관리비 같은
생활의 바탕이 되는 비용들이 포함돼요. 70대 부부가 무난하게 지내는 수준을 보면 월 고정비는 대부분 20만 원 전후에서 결정됩니다.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면 전기와 난방 사용량이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날씨가 조금만 변해도 비용이 들쭉날쭉해지죠. 특히 둘 중 한 분이라도 건강이 안 좋으면 난방이나 온도 조절을 더 자주 하게 되고 이 작은 변화들이 생활비에 꾸준히 쌓입니다. 하지만 70대 부부의 지출에서 가장 큰 변수를 만드는 건 단연 의료비입니다. 두 분이 모두 건강하면 괜찮지만 한 분이 아프기 시작하는 순간 지출은 바로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요. 정기적인 진료와 약값만 챙겨도 평소엔 두 분 합쳐 10만 원대 중반에서 관리되지만 문제는 특별한 달입니다. 치과 치료나 검사가 겹치면 그달 의료비가 훌쩍 올라갑니다. 두 분 중 한 분이 불편하면 다른 한 분이 함께 병원에 가야 하고 택시 이동, 외식, 간식비 같은 작은 지출도 따라 붙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의료비와 함께 눈에 보이지 않게 불어나게 됩니다. 70세 이후에는 지출이 크게 튈 만한 순간들이 생각보다 자주 찾아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으니 움직이는데 덜컥 겁이 나기도 하고 집안일을 도와달라고 부르면 그 비용도 생활비 위에 올라가요. 청소, 세탁, 간단한 수리, 예전에는 직접 하던 것들이 이제는 비용을 주고 맡겨야 하는 일이 많아집니다. 여기에 부부라서 생기는 특유의 감정 기반 지출도 있어요. 손주 용돈, 자녀들 생일 챙김, 기념일의 작은 외식. 이런 지출은 계획에 넣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비용입니다. 크지 않은 금액들이지만 누적되면 생활비를 압박하는 요소가 되죠. 이건 부부라서 생기는 따뜻한 지출이지만 노후 생활에서는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부부의 지출에서 중요한 건 얼마가 드느냐보다 어떤 상황에서 지출이 갑자기 늘어나는가입니다. 둘 중 한 분의 건강이 흔들리면 다른 한 분의 생활까지 동시에 흔들립니다. 같이 지내는 장점이 큰 만큼 위험도 함께 증가하는 구조예요. 부부의 노후가 불안정해지는 건 큰 사건보다 이렇게 작은 변화들이 동시에 찾아올 때입니다. 그래도 부부의 노후에는 분명한 힘이 있어요. 서로 챙기고 지켜보고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 지출이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마음의 균형을 잡아줍니다. 하지만 안정적인 노후를 만들려면 최소한의 지출 흐름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해요. 식비는 60만 원대, 고정비는 20만 원대, 평소 의료비는 10만 원대 중반. 이 세 가지 흐름만 정확히 알고 있어도 부부의 노후는 훨씬 예측 가능해집니다. 지출이 줄지 않는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그 위에서 균형을 잡아가는 것이 70세 이후 부부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크게 불안해할 필요도 없고 허황된 목표를 세울 필요도 없어요. 내가 쓰는 돈의 흐름을 알고 흔들릴 때 대비할 힘만 갖추면 부부의 노후는 지금보다 훨씬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지금 통장에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그런데 70세 이후에는 돈이 얼마나 있느냐보다 그 돈이 어떻게 빠져나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겉으론 멀쩡해 보이지만 흐름이 한 번만 틀어져도 통장 잔액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순간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지출이 한꺼번에 몰리는 순간입니다. 70세 이후의 몸은 어제 같지 않고 오늘 같지도 않아요. 아침엔 괜찮다가 점심쯤 허리가 뻐근하고 다음 날은 또 멀쩡하고 몸 상태가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면 지출도 함께 움직입니다. 평소에는 의료비가 10만 원대에서 머물지만 어느 날 갑자기 치과 치료가 잡히고 다른 날엔 정밀 검사가 필요해지면 그 달은 바로 20만 원 후반까지 올라가요. 문제는
그 금액 자체가 아니라 식비, 고정비, 의료비가 동시에 튀는 순간이에요. 생활비가 세 갈래로 한 번에 올라가는 달은 통장에 여유가 있어도 지출 흐름이 확 흔들립니다. 이런 달이 계속되는 건 아니지만 딱 두세 번만 이어져도 잔액이 이상하게 빨리 줄어든다는 느낌을 받게 되고 그때부터 불안이 시작돼요. 두 번째는 부부 중 한 분의 몸이 불편해지는 순간입니다. 부부가 함께 지내는 건 든든한 일이지만 한 분이 아프기 시작하면 지출은 아주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달라집니다. 혼자 병원 가기 어렵다 보니 택시를 타고 같이 움직이게 되고 병원 다녀오면 기운이 빠져서 간단히 사 먹는 날이 늘어나고 청소나 빨래도 한쪽에 부담이 몰리면서 도움 서비스를 쓰게 되고요. 이런 변화는 갑자기 큰 금액으로 나타나진 않지만 생활에 추가 비용이 계속 생기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특히 무서운 건 지출이 한 사람 때문에 시작돼도 결국에는 두 사람의 생활 전체가 흔들린다는 점이에요. 몸이 불편한 분은 회복이 느려지고 정상적인 쪽도 체력 부담이 쌓여 지출과 생활 리듬이 동시에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통장에 돈이 있어도 이 시점을 대비하지 못하면 금액보다 흐름이 먼저 무너져요. 세 번째는 작은 지출들이 조용히 쌓이는 순간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이거예요. 큰 돈은 조심하지만 작은 지출들은 그냥 넘어갑니다. 택시 몇천 원, 편의점에서 집어든 음료, 몸이 안 좋아 보인다며 손주에게 준 용돈, 밥하기 귀찮아 시킨 배달 한 번. 이런 건 한 번 보면 별것 아니지만 한 달, 두 달 쌓이면 생활비 흐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70세 이후에는 수입이 늘지 않고 지출만 조금씩 올라가기 때문에 이 작은 지출들이 훨씬 크게 느껴져요. 결국 나중엔 나는 큰돈 쓴 적이 없는데 왜 잔액이 줄지? 이런 순간과 마주하게 됩니다. 결국 70세 이후 노후를 흔드는 건 금액이 아니라 흐름입니다. 통장에 얼마가 있느냐는 물론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돈이 어떤 속도로 빠져나가고 어떤 순간에 흔들리기 쉬운지를 아는 거예요. 지출이 한꺼번에 몰리는 순간, 부부 중 한 분의 건강이 흔들리는 순간, 작은 지출이 꾸준히 쌓이는 순간, 이 세 가지 흐름만 이해해도 노후의 불안은 절반 이상 줄어듭니다. 그리고 바로 이 다음에서 그렇다면 70세엔 결국 얼마를 갖고 있어야 안정적인가? 이 핵심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70세 즈음이 되면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제는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잘 지켜야 하는 시기다. 맞는 말이지만 막상 살아보면 돈을 아낀다는 것만으로는 노후가 안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금방 알게 됩니다. 왜냐면 이 나이의 지출은 내가 계획해서 쓰는 돈보다 몸과 생활이 보내는 신호에 따라 움직이는 돈이 더 많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흐름을 놓치면 통장 잔액이 얼마나 있든 금방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70세 이후의 하루는 젊을 때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굴러갑니다. 아침엔 괜찮다가 점심엔 허리가 아프고 어느 날엔 어지럽고 어느 날엔 또 멀쩡하고 몸 상태가 들쭉날쭉하니 지출도 그대로 따라 움직여요. 가장 어려운 순간은 여러 지출이 한날 한시에 겹칠 때예요. 식비는 늘 나가고 전기가스비 같은 고정비도 멈추지 않고 그 와중에 병원 진료나 약값이 올라가면 그 다른 지출이 한꺼번에 세 방향으로 튀어올라요. 평소엔 잘 버티던 분들도 이런 달이 두세 번만 이어지면 잔액이 이상하게 빠르게 줄어든다는 걸 바로 느끼게 됩니다. 또 한 가지 흐름을 무너뜨리는 건 부부 중 한 분의 몸이 불편해지기 시작할 때입니다. 누가 먼저라고 정해진 건 아니지만 한 분이 아프기 시작하면 지출의 결이 조용하게 바뀝니다. 택시를 타고 함께 병원에 다녀오고 집안일을 혼자 하다 보면 금세 지치고
저녁은 대충 사 먹는 날이 늘어나고 청소나 세탁을 맡기는 일이 생기죠. 처음엔 이 정도야 하고 넘기지만 이런 변화는 아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지출을 끌어올립니다.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생활의 리듬이 두 분 동시에 흔들리기 때문에 더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가장 늦게 깨닫는 부분, 바로 작은 지출입니다. 택시비 몇천 원, 편의점에서 산 음료 하나, 몸이 허약해 보이던 손주에게 건넨 용돈 몇만 원, 오늘은 힘들어서 시킨 배달. 이런 건 그때그때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한 달, 두 달 쌓이면 생활비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큰 돈을 쓴 적이 없는데 잔액이 뚝뚝 줄어드는 건 대부분 이런 작은 지출들이 만들어낸 결과예요. 그래서 70세 이후 노후가 안정되려면 절약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돈을 하나하나 막으려는 게 아니라 흐름이 갑자기 흔들리는 순간을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해요. 몸이 괜찮을 때 미리 검진을 받아두면 큰 비용이 몰리는 달을 피할 수 있고, 식재료도 적당히 사두면 버리는 일을 줄일 수 있어요. 외출해야 할 일이 여러 개라면 하루에 묶어서 해결하면 택시비도 줄고, 힘든 날과 괜찮은 날을 구분해서 생활 패턴을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지출 폭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70세 이후의 노후를 지켜주는 건 큰 재산이 아니라 흐름을 잃지 않는 힘이에요. 돈이 빠르게 새어나갈 순간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그 순간을 조금만 비켜가도 잔액은 훨씬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그리고 이 흐름을 제대로 이해하고 나서야 그럼 70세엔 통장에 어느 정도는 있어야 할까? 이 질문의 답이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앞에서 한참 이야기를 나눠왔지만 결국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70세에는 최소한 2천만 원 정도의 손대지 않는 안전금이 통장에 있어야 합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이 금액이 아주 큰 돈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반대로 그 정도 가지고 되겠나 싶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앞에서 하나하나 짚었던 이유들을 차근히 생각해보면 딱 이 정도가 내가 불안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여유가 되거든요. 우리가 70세 이후에 겪게 되는 지출은 누구 하나 특별해서가 아니라 모두가 자연스럽게 마주하는 흐름이에요. 한 달에 60만 원에서 80만 원은 기본 생활비로 빠져나가고 전기가스 관리비까지 더하면 고정비도 만만치 않죠. 여기에 병원비라는 변수가 늘 따라붙습니다. 크게 아프지 않아도 한 달에 10만 원에서 20만 원은 정말 꾸준히 나가는 비용이에요. 이렇게 한 달에 90만 원에서 110만 원 정도가 조용히 사라지는 구조에서 갑자기 10만 원, 20만 원이 더 나가면 생각보다 쉽게 흔들리게 됩니다. 그동안 버텨오던 생활 흐름이 한 번에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게 안전금, 그 중에서도 손대지 않고 그냥 두는 돈 2천만 원입니다. 이 금액이 왜 중요하냐면요. 첫째, 예상치 못한 지출을 막아주는 방패가 됩니다. 70세 이후에는 갑자기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고 집 수리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때 매달 쓰는 생활비에 손대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2천만 원이라는 금액이에요. 둘째, 심리적인 안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황당하게 들리겠지만 나는 뭐든 대비할 수 있다는 감정이 노년의 하루를 얼마나 편하게 만드는지 직접 경험해 보시면 정말 크게 느껴져요. 사람이 돈 때문에 불안해지는 건 없어서가 아니라 갑자기 필요할 때 꺼낼 돈이 없어서거든요. 셋째, 생활의 품질을 끌어올릴 수 있어요. 아파도 참지 않고 병원 갈 수 있고 가끔은 외식도 하고 필요하면 교체해야 할 생활용품을 눈치 보지 않고 바꿀 수 있고요. 이런 사소한 여지가 삶의 만족도를 크게 바꿉니다. 물론 2천만 원이 마법처럼 모든 걸 해결해 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정도면 갑자기 큰일이 생겨도 당장은 버틸 수 있다. 이 확신을 주는 기준점이 됩니다. 돈의 크기보다 중요한 건 그 돈이 만들어주는 안정감이에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복잡한 계산을 거쳐도 결국 같은 숫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70대 어르신들이 이 정도는 있어야 편안하다고 말하는 금액도 놀랍게도 비슷한 수준이에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월 지출은 90만 원에서 110만 원이 평균 구조. 어디선가 반드시 예상치 못한 지출이 튀어나옴. 이 흐름을 흔들리지 않고 버티려면 손대지 않는 2천만 원의 안전금이 필요함. 그래서 70세에는 통장에 얼마 있어야 합니까? 이 질문의 결론은 늘 이렇게 돌아옵니다. 부담 없이 하루를 살고 싶다면 최소 2천만 원의 안전금. 이게 마음을 지켜주는 마지막 울타리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우리는 누구나 나이가 들수록 조금 더 든든한 마음을 원하게 됩니다. 그 마음을 지켜주는 힘이 바로 손에 잡히는 작은 여유, 안전금이에요. 하루하루를 불안 없이 살기 위한 준비, 지금부터 천천히 시작해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조금이라도 더 편안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앞으로의 영상을 만들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따뜻한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참 고마워요. 어디선가 영상을 시청하고 계실 여러분 곁에 저도 조용히 앉아있는 기분이에요.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70세가 되고 나서야 비로소 보이기 시작한 것들에 대해서요. 젊을 때는 몰랐어요. 아니, 알 수가 없었어요. 앞만 보고 달렸으니까요. 가족을 위해서, 생활을 위해서, 또 내일을 위해서 쉴 틈 없이 무언가를 채우고 쌓고 늘려가는 게 삶이라고 생각했어요. 더 많이 가져야 하고, 더 많이 이뤄야 하고, 더 많은 사람과 어울려야 한다고 믿었어요. 그게 잘 사는 거라고, 그게 성공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70이 되고 나니까 좀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이제는 뭘 더 가져야 하는지가 아니라 뭘 줄여야 하는지가 보여요. 무엇을 더 쌓아야 하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가 느껴져요. 참 이상하죠. 평생 채우는 법만 배웠는데 이제 와서 비우는 법을 배우고 있으니까요. 바쁘다는 이유로 넘겼던 것들이 있어요. 나중에 하면 된다고, 아직 시간이 있다고 미뤘던 것들이요. 그런 것들이 뒤늦게 돌아보니까 마음 한쪽에 오래 남아 있더라고요. 작은 돌멩이처럼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 무게가 쌓이고 쌓였어서 어느새 마음이 무거워졌다는 걸 70이 되어서야 알았어요. 이제 남은 시간은 채우는 시간이 아닌 것 같아요. 비우는 시간이에요. 덜어낼수록 가벼워지고, 가벼워질수록 하루하루가 더 또렷해지더라고요. 눈앞의 것들이 더 선명하게 보이고, 사소한 것들이 더 고맙게 느껴져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70세가 되면 줄여야 할 것들. 5가지예요. 거창한 조언이 아니에요. 그냥 저처럼 70을 넘긴 사람이 돌아보며 느낀 것들이에요. 누군가는 이미 아시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아직은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 어딘가에 조용히 놓여 있다가 언젠가 필요한 순간에 떠오르면 좋겠어요.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는 걱정과 후회예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것 같아요. 우리 세대에 걱정 안 하고 살아온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도 그랬어요. 눈 뜨면 걱정. 잠들기 전에도 걱정. 자식 걱정. 살림 걱정. 건강 걱정. 노후 걱정. 걱정이 끝나면 또 다른 걱정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 고비를 넘기면 다음 고비가 왔고, 그게 끝나면 또 다른 게 시작됐어요. 평생 그렇게 살았어요. 젊을 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걱정을 해야 책임감 있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엄마로서,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걱정하는 게 사랑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70이 넘고 나서 가만히 돌아보니까요. 그 수많은 걱정 중에서 정말로 일어난 일이 얼마나 됐을까 세어봤어요. 손에 꼽더라고요. 대부분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제 머릿속에서만 일어난 일이었어요. 상상이었던 거예요. 그 상상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밥맛을 잃고 가슴이 답답했던 날들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걱정은 참 이상해요.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않아요. 걱정한다고 일이 잘 풀리는 것도 아니고, 걱정 안 한다고 일이 안 풀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멈출 수가 없었어요. 걱정이 습관이 되어버린 거예요. 무언가를 걱정하고 있어야 내가 뭔가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그게 착각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겠어요. 후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후회가 참 많았어요. 그때 왜 그랬을까? 다르게 했으면 어땠을까? 특히 새벽에 잠이 깨면 그런 생각이 밀려오더라고요. 20년 전 일, 30년 전 일, 어제 일처럼 선명하게 떠올라서 마음이 무거워지곤 했어요. 자식들한테 더 잘해줄 걸. 배우자한테 더 다정하게 말할 걸. 부모님 살아계실 때 더 자주 찾아뵐 걸. 후회는 끝이 없었어요. 한 번 시작하면 꼬리에 꼬리를 물었어요. 그 생각에 빠지면 한참을 헤어나오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후회한다고 해서 그때로 돌아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나간 일은 이미 지나간 거예요. 굳어버린 시멘트 같은 거예요. 아무리 두드려도 바뀌지 않아요. 바꿀 수 있는 건 오직 지금부터의 일뿐이에요. 그걸 깨닫고 나니까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더라고요. 후회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다만 거기에 오래 머물지 않기로 했어요. 떠오르면 떠오르는 대로 두고 너무 오래 붙잡고 있지 않기로요. 걱정과 후회. 이 둘은 어찌 보면 쌍둥이 같아요. 걱정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붙잡고 있는 거고, 후회는 이미 지나간 과거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둘 다 지금 여기가 아닌 곳에 마음을 두고 있는 거죠. 70년을 살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우리한테 진짜 주어진 건 지금 이 순간뿐이라는 거. 과거도 미래도 손에 잡히지 않아요. 지금만이 진짜예요.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하려고 해요. 걱정이 떠오르면
아, 또 미래로 갔구나 하고 알아차려요. 후회가 떠오르면 아, 또 과거로 갔구나 하고 알아차려요. 그러고 나서 천천히 지금으로 돌아와요. 창밖을 보기도 하고, 따뜻한 차 향을 맡기도 하고, 그냥 내 숨소리를 느끼기도 해요. 물론 쉽지는 않아요. 60년 넘게 해온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으니까요. 저도 아직 걱정하고, 아직 후회해요. 다만 예전보다 그 시간이 줄었어요. 조금씩, 조금씩. 그만큼 지금을 느끼는 시간이 늘었어요. 걱정을 줄이면 그 자리에 평온함이 들어오더라고요. 후회를 줄이면 그 자리에 감사함이 들어오더라고요. 비우면 비우는 만큼 다른 게 채워지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줄이기로 한 첫 번째 짐이에요. 걱정과 후회. 아직 다 내려놓지는 못했지만 조금씩 가벼워지고 있어요. 두 번째는 인간관계예요. 70년을 살다 보니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났어요. 학교 친구, 직장 동료, 동네 이웃, 친척들, 모임에서 만난 사람들. 한때는 연락처가 빼곡했어요. 명절마다 안부 인사할 사람이 수십 명이었어요. 그런데 70이 넘고 나니까 곁에 남아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세어봤어요. 손가락으로 셀 수 있더라고요. 그 많던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실 저도 그랬더라고요. 진짜 마음이 통했던 사람보다 어쩌다 보니 알게 된 사람이 더 많았어요. 의리로 만나고 체면 때문에 연락하고 끊기 애매해서 이어가던 관계들. 그런 게 대부분이었어요. 젊을 때는 사람이 많아야 좋은 줄 알았어요. 인맥이 넓어야 하고, 아는 사람이 많아야 하고, 어디 가서 아는 체 할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모임도 열심히 나가고, 경조사도 빠지지 않으려고 했어요. 피곤해도 참았어요. 그게 사회생활이라고, 그게 어른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돌이켜보면요. 그렇게 억지로 맞추고, 억지로 유지했던 관계들이 저를 더 외롭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사람은 많은데 마음을 털어놓을 곳이 없었어요. 만나고 돌아오면 더 지쳐 있었어요. 웃으면서 얘기했는데 집에 오면 허무했어요. 그게 진짜 관계였을까? 가끔 의문이 들었어요. 결혼하고 나서는 더 복잡했어요. 시댁 쪽 사람들, 남편 쪽 지인들, 아이들 학교에서 만난 엄마들, 나와 맞지 않아도 웃어야 했고, 불편해도 내색하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을 만날 시간은 없었어요. 에너지가 남아나질 않았거든요. 70이 되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필요한 건 사람의 수가 아니었어요. 마음이 닿는 몇 명이면 충분했어요. 전화하면 반가운 목소리로 받아주는 사람. 오랜만에 만나도 어색하지 않은 사람. 아무 말 안 해도 편한 사람. 그런 사람 서너 명이면 외롭지 않더라고요. 요즘은 연락처를 정리했어요.
5년 넘게 연락 안 한 사람. 만나면 피곤해지는 사람.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 미련 없이 정리했어요. 처음에는 좀 그랬어요. 이래도 되나 싶기도 하고, 나쁜 사람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런데 정리하고 나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더라고요. 관계도 짐이 될 수 있다는 걸 이 나이에 알았어요. 좋은 관계는 에너지를 주지만 맞지 않는 관계는 에너지를 빼앗아가요. 이제는 늘리는 삶이 아니라 덜어내는 삶으로 가려고요. 남은 시간, 진짜 소중한 사람들하고만 보내고 싶어요. 그게 욕심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방법이라는 걸 알았어요. 관계를 줄이니까 오히려 남은 관계가 더 깊어지더라고요. 자주 못 만나도 만나면 진심으로 반가워요. 그게 진짜 관계인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줄이기로 한 2번째예요. 불필요한 인간관계.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까지 붙잡고 있을 필요 없어요. 그 에너지를 나를 위해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3번째는 몸 이야기예요. 이건 정말 뼈 아프게 느끼고 있어요. 후회해도 소용없는 걸 알면서도 자꾸 생각나는 게 몸에 관한 거예요. 젊을 때는 몸이 쇠로 된 줄 알았어요. 밤새워도 괜찮았고, 무거운 거 들어도 끄떡없었고, 좀 아파도 하루 자고 나면 나았어요. 그래서 함부로 썼어요. 아끼지 않았어요. 아이들 키울 때가 제일 그랬어요. 밤중에 아이가 깨면 일어나고, 새벽에 일어나 밥 차리고, 하루 종일 살림하고, 저녁 되면 녹초가 됐어요. 그래도 쉬지 않았어요. 쉴 틈이 없었어요. 아이들 먹이고, 남편 챙기고, 시댁 신경 쓰고, 내 몸은 항상 맨 나중이었어요. 아파도 참았어요. 허리가 아파도 좀 있으면 나아지겠지 했어요. 무릎이 시큰거려도 원래 나이 들면 그런 거지 했어요. 병원은 아이들 아플 때나 가는 곳이었어요. 내가 아픈 건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가족 밥상은 정성껏 차려놓고 정작 나는 서서 먹거나 남은 반찬으로 대충 때웠어요. 앉아서 밥 먹는 게 사치처럼 느껴졌어요. 그게 수십 년이었어요. 잠도 늘 부족했어요. 아이들 어릴 때는 밤잠을 설쳤고, 좀 크고 나서는 걱정에 잠을 설쳤어요. 새벽까지 기다리다 잠들고, 아침이면 또 일어나야 했어요. 푹 자본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렇게 무리한 게 다 몸에 쌓이고 있었다는 걸. 몸은 아무 말 없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조용히 하나하나 새겨두고 있었어요. 60대 후반부터 몸이 말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었어요.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어깨가 아프고, 밤에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들어졌어요.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래 누적된 거예요. 젊을 때 무리하신 게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내가 나를 얼마나 함부로 대했는지.
그제야 느껴졌어요. 후회가 됐어요. 그때 조금만 더 쉴걸. 그때 병원 한 번만 더 갈걸. 그때 내 몸 좀 챙길걸. 그런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근데 이미 지난 일이에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70이 된 지금 할 수 있는 건 하나예요. 더 이상 무리하지 않는 것. 더 이상 몸을 혹사시키지 않는 것. 이제라도 줄이는 거예요. 무거운 건 안 들어요. 힘든 일은 도움을 청해요. 피곤하면 쉬어요. 예전 같으면 이 정도는 괜찮아 했을 일도 이제는 안 해요. 젊은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지금 하는 무리가 20년 뒤에 어떻게 돌아오는지. 몸은 잊지 않아요. 다 기억하고 있다가 나중에 청구서를 보내요. 그게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이라도 몸 좀 아끼세요. 무리하지 마세요. 오늘 참는 게 내일의 나를 아프게 해요. 지금 쉬는 게 나중에 나를 살리는 거예요. 이게 제가 줄이기로 한 3번째예요. 몸을 혹사시키는 습관. 이미 망가진 건 어쩔 수 없지만 더 망가뜨리지는 않으려고요. 남은 날들, 이 몸으로 살아가야 하니까요. 4번째는 고집과 자존심이에요. 이건 참 말하기 부끄럽기도 해요.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거니까요. 근데 70이 넘으니까 이제는 인정할 수 있겠더라고요. 저는 고집이 좀 있었어요. 내 방식대로 해야 직성이 풀렸어요. 내가 맞다고 생각하면 잘 안 꺾었어요. 그게 나쁜 건 줄 몰랐어요. 오히려 소신 있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존심도 셌어요. 먼저 사과하는 거 정말 어려웠어요. 내가 틀렸다고 인정하는 거 입에서 안 나왔어요. 속으로는 알아도 말로는 못했어요. 남편하고 싸우면 그랬어요. 내가 좀 양보하면 될 일인데 그게 안 됐어요. 내가 왜 먼저 말해? 잘못한 건 저 사람인데?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그래서 며칠씩 말을 안 했어요. 같은 집에 살면서 남처럼 지냈어요. 지나고 보면요. 싸움의 원인이 뭐였는지도 기억 안 나요. 별거 아닌 일이었어요. 정말 사소한 거였어요. 그런데 그 사소한 일에 며칠을 불편하게 보낸 거예요. 고집 때문에요. 자존심 때문에요. 자식들한테도 그랬어요. 내가 살아온 방식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내 경험이 더 많으니까 내 말이 맞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자꾸 가르치려 했어요. 충고한다고 했는데 아이들은 잔소리로 들었을 거예요. 아이들이 다르게 하면 못마땅했어요. 왜 저렇게 하지? 내 말대로 하면 될 텐데. 그런 생각이 얼굴에 나타났나 봐요. 아이들이 점점 말을 안 하더라고요. 나중엔 안부 전화도 뜸해졌어요. 며느리 들어오고 나서는 더 그랬어요. 내 방식대로 하라고. 은근히 눈치를 줬어요. 대놓고 말은 안 했는데 분위기가 그랬을 거예요. 며느리도 불편했겠죠. 아들도 중간에서 힘들었을 거예요. 그때는 몰랐어요. 내 고집 한 줌이
가족 사이를 벌려놓고 있다는 걸. 내 자존심 한 조각이 대화의 문을 닫고 있다는 걸. 어느 날, 손주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할머니는 왜 맨날 화난 것 같아? 가슴이 철렁했어요. 나는 화난 적 없는데. 그냥 내 방식대로 한 건데. 근데 아이 눈에는 그렇게 보였던 거예요. 그날 밤에 많이 생각했어요. 내가 뭘 지키려고 이러는 걸까? 이 고집이 나한테 뭘 가져다 줬을까? 생각해보니까 잃은 것만 많더라고요. 남편과의 다정함, 자식들과의 가까움, 며느리와의 편안함, 고집 지키려다 다 멀어졌어요. 70이 넘어서야 깨달았어요. 고집을 줄이면 사람이 다가오더라고요. 자존심을 내려놓으면 대화가 열리더라고요. 요즘은 먼저 말해요. 내가 좀 심했지. 그래, 내 말이 맞을 수도 있겠다. 예전 같으면 절대 못했을 말이에요. 근데 해보니까요. 별거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자식들한테도 안 그래요. 충고하고 싶어도 참아요. 물어보면 말하고, 안 물어보면 안 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먼저 연락해요. 엄마 요즘 뭐해? 엄마 밥 먹었어? 이런 전화가 오더라고요. 며느리한테도 달라졌어요. 예전엔 우리 집은 이렇게 해 그랬는데, 이제는 내가 편한 대로 해라고 해요. 그랬더니 며느리도 편해졌는지 먼저 말을 걸어요. 명절에 웃는 얼굴로 와요.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고집, 자존심, 평생 지키려고 했던 것들인데 내려놓으니까 더 많은 게 돌아오더라고요. 가족이 돌아오고, 대화가 돌아오고, 웃음이 돌아왔어요. 잃어버릴 뻔한 것들을 이제야 다시 찾고 있어요.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더 늦기 전에 알아서요. 이게 제가 줄이기로 한 4번째예요. 고집과 자존심.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더 많은 걸 잃더라고요. 내려놓는 게 지는 게 아니에요. 내려놓는 게 이기는 거예요. 5번째는 나를 뒤로 미루는 습관이에요. 어쩌면 이게 가장 오래된 습관일지도 몰라요. 평생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저는 늘 나중에를 입에 달고 살았어요. 하고 싶은 거 있어도 나중에 하지 뭐. 가고 싶은 데 있어도 나중에 가면 되지. 배우고 싶은 거 있어도 나중에 시간 나면 그 나중에가 언제인지도 모르면서 항상 그렇게 말했어요. 가족이 먼저였어요. 남편 뒷바라지, 아이들 챙기기, 시댁 일. 내 일은 항상 맨 뒤였어요. 아니, 순서에 끼지도 못했어요. 옷 한 벌 사도 그랬어요. 아이들 옷 먼저 사고, 남편 옷 먼저 사고, 나는 맨 나중이었어요. 그것도 이번엔 좀 사야지 하다가 다음에 사지 뭐 하고 넘겼어요. 결국 안 샀어요. 밥 먹을 때도 그랬어요. 맛있는 반찬은 가족 먼저 줬어요. 고기 한 점도, 과일 한 조각도 나는 나중에 먹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엔 남은 게 없었어요. 젊을 때 꿈이 있었어요. 여행 가고 싶었어요. 제주도도 가보고 싶고, 바다가 보이는 곳에서 며칠 쉬고 싶었어요. 근데 못 갔어요. 아이들 어릴 때는 손이 많이 갔어. 좀 크고 나서는 학비 때문에, 다 크고 나서는 결혼 자금 때문에. 항상 이유가 있었어요. 나는 항상 뒤로 밀렸어요. 배우고 싶은 것도 있었어요. 글씨 쓰는 거 배우고 싶었어요. 그림도 그려보고 싶었어요. 노래도 제대로 배워보고 싶었어요. 근데 그런 거 배워서 뭐 하나 싶기도 하고, 내가 무슨 싶기도 해서 시작도 안 했어요. 남들 눈치도 봤어요. 이 나이에 무슨 취미냐 할 것 같아서요. 그렇게 미루고 미루다 보니 어느새 70이 됐어요. 돌아보니까 나를 위한 시간이 하나도 없었어요. 평생 남을 위해 살았어요. 가족을 위해, 주변 사람들을 위해. 정작 나는 어디 있었을까요? 얼마 전에 친구를 만났어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나 요즘 수채화 배워. 재밌어. 너도 해봐. 깜짝 놀랐어요. 70이 넘어서 뭘 배운다고. 근데 그 친구 얼굴이 환하더라고요. 눈이 반짝반짝했어요. 그날 집에 와서 많이 생각했어요. 나는 뭘 하고 싶었지? 내가 좋아하는 게 뭐였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잘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너무 오래 밀어놔서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잊어버린 거예요. 그게 슬펐어요. 평생 살면서 나를 이렇게 몰랐다는 게. 남편이 뭘 좋아하는지는 알아요. 자식들이 뭘 좋아하는지도 알아요. 근데 내가 뭘 좋아하는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70이 되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가장 줄여야 하는 건 나를 뒤로 미루는 습관이라는 걸. 이제 더 미루면 안 돼요. 나중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달라지려고 해요. 작은 것부터 시작했어요. 먹고 싶은 거 있으면 그냥 먹어요. 가고 싶은 데 있으면 일단 가봐요. 나중에라는 말 안 하려고 해요. 얼마 전에 혼자 카페에 갔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1시간을 그냥 앉아 있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요. 그냥 창밖을 봤어요. 그게 그렇게 좋을 줄 몰랐어요. 예전 같으면 못했을 거예요. 혼자 카페에 가서 뭐 해? 그 돈이면 집에서 마시지. 시간 아깝게.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달라요. 나를 위한 시간. 아깝지 않아요. 하고 싶은 일. 남아있는 작은 꿈. 지금 아니면 못할 것들. 이제는 미루지 않으려고요. 거창한 게 아니어도 괜찮아요. 소박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나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줄이기로 한 5번째예요. 나를 뒤로 미루는 삶. 이제는 나를 먼저 챙기려고요. 그게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평생 남을 먼저 챙겼으니까 이제는 나 차례예요. 여러분도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라고 미뤄뒀던 것들.
지금 해보세요. 작은 것부터 괜찮아요. 오늘 하루, 나를 위한 시간 조금만 내보세요. 그게 남은 날들을 더 반짝이게 만들어줄 거예요. 오늘 5가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걱정과 후회, 불필요한 인간관계, 몸을 혹사시키는 습관, 고집과 자존심, 그리고 나를 뒤로 미루는 삶. 돌이켜보면요. 이것들이 평생 저를 무겁게 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짐이었어요. 들고 있는 줄도 모르고 계속 들고 다녔어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으니까요. 젊을 때는 채우는 게 삶이라고 생각했어요.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이루고, 더 많이 쌓아야 한다고 믿었어요. 그래야 잘 사는 거라고, 그래야 성공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70이 넘고 나니까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채우는 것보다 비우는 게 더 필요한 시간이 왔어요. 덜어내야 할 것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었어요. 비우니까 가벼워지더라고요. 걱정을 줄이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필요 없는 관계를 정리하니까 외로움이 줄었어요. 고집을 내려놓으니까 가족이 가까워졌어요. 신기해요. 뺐는데 더 많아진 느낌이에요. 무거운 걸 내려놓으니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창밖의 하늘, 따뜻한 햇살, 작은 꽃 한 송이. 예전엔 못 봤던 것들이에요. 볼 여유가 없었거든요.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몰라요. 10년이 될 수도 있고, 20년이 될 수도 있고, 그보다 짧을 수도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더 가볍게 살고 싶어요.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느끼면서 살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혹시 지금도 무거운 짐을 들고 계시진 않으세요? 내려놓아도 되는 걸 아직 붙잡고 계시진 않으세요? 괜찮아요. 지금이라도 내려놓으면 돼요. 늦지 않았어요. 오늘 하나만 내려놓아도 괜찮아요. 내일 또 하나 내려놓으면 되니까요. 조금씩, 천천히, 덜어낼수록 가벼워지고, 가벼워질수록 남은 시간이 더 반짝여요. 그게 70이 넘어서 알게 된 가장 소중한 깨달음이에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 어딘가에 조용히 닿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도 조금 더 가볍게, 조금 더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해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다음에 또 찾아올게요. 그때까지 건강하시고요.